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절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6살로 경기도 부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둘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독립해 직장을 다니며 따로 살고 둘째 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다들 제 자리를 찾아가니 이제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봄 민수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상대가 베트남에서 온 여자분이라고 하더군요. 이름이 응웬티탄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김채린이라고 부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채린이는 30살로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도 제법 잘하고 웃는 모습이 참 예뻐서 첫인상은 좋았어요. 민수와 연애한 지는 1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성급한 감은 있었지만 나이가 30인데 더 늦출 수도 없다 싶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채린이 쪽에선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이 오셨는데 통역을 통해서만 대화가 가능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분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민수가 전세 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요. 첫 석 달 정도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채린이가 가끔 밑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명절 때도 시댁일 열심히 도와주더라고요. 베트남 음식도 해줬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아, 이렇게 다문화 가정도 괜찮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채린이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 베트남 가족들한테 송금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향, 가족 걱정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채린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베트남에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민수가 직접 부탁하는 게 아니라 채린이가 혼자 전화해서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급한 일이라니까 일단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채린이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또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좀 의심스럽긴 했지만 혹시 정말 불행이 연달아 일어나는 건가 싶어서 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가을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민수네 집에 가서 김치를 담가주려고 했는데 채린이가 갑자기 긴장하면서 어머니,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말이었는데 민수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누구야? 하고 물으니까 TV 소리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김치 봉지를 놓고 그냥 돌아왔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한테 전화했더니 출장 중이라 부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집에 있던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니까 저도 모르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혹시 제가 며느리가 외국인이라서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새벽 5시쯤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떨리면서 엄마, 큰일 났어요. 채린이가 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똑똑히 말해봐. 채린이가 집에서 사라졌어요. 어젯밤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요. 짐도 다 없어지고 통장이랑 통장이 어떻게 됐는데 제 통장이 비어 있어요. 전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큰 일이 터진 것 같았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민수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채린이의 옷가지는 물론이고 결혼할 때 사준 금반지, 그리고 신혼여행 갔을 때 산 기념품들까지 모조리 사라져 있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더라고요. 손에는 텅 빈 통장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없어진 거야? 적금까지 합쳐서 6천만 원요. 저는 그 자리에서 휘청했어요. 6천만 원이면 민수가 5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거든요. 집 전세금 빼고는 정말 모든 돈이 사라진 거였어요. 경찰에 신고했니? 어떻게 신고해요? 결혼한 부부인데 아내가 돈을 가져간 게 죄가 되나요? 맞는 말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채린이가 가져간 것도 불법은 아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기였잖아요. 그때서야 지난 몇 달 동안의 이상한 일들이 모두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낸 800만 원, 집에서 들렸던 남자 목소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종.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채린이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카카오톡도 차단돼 있었고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베트남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채린이 부모님 연락처를 찾아보자고 했어요. 결혼할 때 받았던 명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명함을 찾아보니 거기 적힌 전화번호도 가짜였어요. 베트남 국번이 아니더라고요.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채린이가 알려준 베트남 주소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결혼 서류에 적힌 부모님 이름으로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니? 무슨 말씀이세요? 채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아는 게 뭐가 있나? 부모님도 한 번밖에 못 봤고 베트남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민수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채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민수와 함께 구청에 가서 채린이의 혼인신고서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채린이의 외국인 등록증 번호로 확인해 보니 그녀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아니라 벌써 7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혼인신고서에는 이전 주소지가 적혀 있었는데 그게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민수야, 혹시 채린이가 전에 어디서 살았는지 알아? 서울 관악구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엔 인천 주소가 적혀 있어. 우리는 바로 그 주소로 찾아갔어요. 다세대 주택의 1층에 있는 집이었는데 문을 두드려 보니 5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혹시 김채린이라고 베트남에서 온 여자분 아시나요? 그 아주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라고요. 아, 그 여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희가 그분의 가족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가족이요? 그럼 혹시 아주머니가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들어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주머니가 물을 따라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채린이라는 여자가 여기서 2년 동안 살았어요. 처음엔 혼자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나이가 좀 있는 남자였어요. 한국 사람이요? 네. 이름이 뭐였더라? 아, 박철수라고 했나? 40대 후반쯤 되는 남자였어요. 그 사람도 여기서 같이 살았거든요. 저는 민수와 눈을 마주쳤어요. 채린이가 한국에 온 후 줄곧 혼자 살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남자와 동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정말 이상했어요. 맨날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가끔 택배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명품 가방이나 시계 같은 것들. 명품이요? 네. 근데 그것들을 받자마자 바로 또 다른 곳으로 보내더라고요. 뭔가 수상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른 남자들이 찾아와서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소리도 나고. 아주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인 게 느껴졌어요. 혹시 그들이 언제 이사 갔는지 기억하세요? 작년 봄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한다고 하더니 그 다음 주에 짐을 다 빼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채린이 혼자만 이사하더라고요. 그 박철수란 남자는 그 전주부터 안 보였거든요. 그럼 채린이가 혼자 이사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채린이 표정이 참 이상했어요. 뭔가 급하고 불안해 보였달까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우리는 그 아주머니한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채린이와 박철수는 주로 인터넷으로 뭔가를 판매하는 일을 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채린이는 가끔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것도 봤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박철수라는 사람 연락처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 있는데 아주머니가 잠시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종이 쪽지를 가져왔어요. 이게 그들이 이사 간 다음에 우편함에 들어있던 건데 반송돼서 온 거예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어요. 그 종이를 보니까 박철수 앞으로 온 법원 출석 통지서였어요.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채린이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수는 그녀의 타겟 중 하나였던 거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어. 이제 중요한 건 채린이를 찾아서 돈을 되찾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이미 며칠이 지났는데 채린이가 그 돈을 들고 베트남으로 도망쳤다면 다시 찾기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여자 목소리였어요. 혹시 김채린의 시어머니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채린이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채린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에 부천역 근처 카페 달콤한 하루에서 만나요. 저는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누가 전화를 한 건지, 채린이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민수와 함께 그 카페로 갔어요.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를 찾는데,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이 저희를 보고 손을 흔들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베트남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한국말은 채린이보다 더 유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엔이라고 해요. 혹시 채린이랑 어떤 사이세요? 리엔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채린이는 제 친구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이죠. 같이 일했다고요? 네. 채린이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결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해요. 저도 예전에 같이 했었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결혼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그럼 채린이가 저희 아들과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채린이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4번 결혼했어요. 4번이요? 네. 매번 1년 안에 남편의 돈을 다 가지고 사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나타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는 5번째인 건가요? 리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그만두고 싶어서예요. 채린이가 하는 일이 너무 나쁜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피해자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때서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채린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채린이가 가져간 돈이 아직 다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엔의 말에 따르면 채린이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수한테서 가져간 6천만 원은 아직 대부분 그대로 있다는 거였어요. 왜 아직 안 썼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채린이는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거든요. 한국에서 10억 정도 모으면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큰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가져간 돈은 바로 안 쓰고 모아두죠. 리에는 채린이의 수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채린이는 결혼정보회사나 소개팅 앱을 통해 30에 40대 독신 남성들을 만났대요. 특히 부모님이 결혼을 재촉하는 남성들을 노렸다고 했습니다. 처음 6개월 정도는 정말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요. 요리도 잘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임신 얘기도 살짝살짝 흘리면서 가족들의 신뢰를 얻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랬어요. 채린이는 처음에 정말 좋은 며느리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고향 가족의 응급 상황을 만들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렇게 몇 번 돈을 받아내죠. 저희가 보낸 800만 원도 그런 수법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사라져요. 보통은 새벽에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가죠.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법적으로는 부부니까 재산을 가져가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채린이는 매번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추적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리에는 희망적인 얘기도 해줬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제가 채린이의 실제 거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USB에는 채린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의 증거가 들어있어요. 리엔이 건네준 USB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채린이가 다른 남성들과 나눈 메시지, 가짜 서류들, 그리고 돈을 빼돌리는 과정을 녹음한 파일까지 있었어요. 이걸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리엔이 손을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해볼 일이 있어요. 채린이는 지금 다음 타겟을 물색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리엔의 계획은 이러했어요. 리엔이 채린이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협력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채린이가 방심한 틈에 우리가 증거를 더 확보하고 돈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채린이는 폭력적이지는 않아요. 다만 굉장히 영리하고 조심스러우니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요. 우리는 리엔의 계획에 동의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되찾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리엔이 채린이에게 전화했어요. 저희는 옆에서 들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연기하더라고요. 채린아, 나야 리엔. 오랜만이다. 응, 잘 지내? 나도 새로운 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만한 사람 없을까? 아, 돈 많은 남자. 괜찮은 사람 알고 있어. 내 친구인데. 전화를 끊은 후 리엔이 말했어요. 채린이가 관심을 보여요. 내일 만나자고 하네요. 다음 날 리엔은 채린이와 만나서 가짜 타겟에 대한 정보를 넘겨줬어요. 저희가 미리 준비한 가짜 프로필이었죠. 50대 사업가의 부모님 없이 혼자 사는 남성이라는 설정이었어요. 채린이는 리엔이 준 가짜 프로필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어요. 특히 부모님이 없어서 결혼 결정을 혼자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리엔은 며칠에 걸쳐 채린이와 만나면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채린이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8억이 넘는다고 해요. 8억이요? 네. 민수 씨 것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지금 한 명 더 진행 중인 케이스가 있대요. 채린이는 민수와 결혼한 상태에서도
다른 남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는 40대 후반의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이미 5천만 원 정도를 채린이에게 줬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아직 채린이가 기혼자인 걸 모를 거예요. 아마 곧 프러포즈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채린이는 저희가 추적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새로운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리엔이 가져온 정보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채린이가 민수 씨와 이혼 서류를 위조해서 준비해 놨더라고요. 자기가 혼자서 서명하고 도장 찍어서요. 이혼 서류를요? 네. 새로운 남자와 결혼하려면 기존 결혼을 정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민수 씨 동의 없이 위조한 서류니까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죠. 이제 채린이의 전체적인 계획이 보였어요. 민수와의 결혼은 이미 끝난 일로 생각하고 새로운 타겟으로 넘어가려는 거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채린이가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 전에 저지해야 했거든요. 리엔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채린이가 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알아냈거든요. 리엔에 따르면 채린이는 여러 은행에 나눠서 돈을 예치해놨는데 주로 정기예금이나 적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통장들을 인천 오피스텔의 금고에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통장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돈을 되찾는 게 훨씬 쉬워질 거예요. 리엔의 계획은 채린이가 외출한 틈에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금고를 여는 거였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채린이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 침입 아닌가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채린이는 절대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고민이 됐지만 결국 리엔의 계획에 따르기로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채린이가 새로운 타겟과 만나러 부산에 내려간다고 리엔에게 말했던 거예요. 이틀 정도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저희는 리엔과 함께 인천의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마음이 정말 두근두근했어요. 이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오피스텔 현관은 리엔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열렸어요. 15층 1502호였는데 문 앞에 서니까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정말 안에 아무도 없는 게 확실해요. 네. 채린이는 지금 부산에 있어요. 1시간 전에 확인했거든요. 리엔이 채린이한테서 받은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깔끔하고 넓은 집이었어요. 거실에는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명품 가방들이 진열돼 있더라고요. 저 가방들도 다 사기쳐서 산 건가요? 그럴 거예요. 채린이는 명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안방 옷장 뒤쪽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리엔이 채린이 생일인 0823을 눌렀는데 열리지 않더라고요. 어라,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네요.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금고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수가 다른 숫자를 눌러봤어요. 혹시 우리 결혼기념일은 어떨까요? 515점. 놀랍게도 금고가 열렸어요. 채린이가 민수와의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했어요. 금고 안에는 정말 많은 통장들이 들어있었어요. 대략 20개 정도 됐는데 각각 다른 은행이었어요. 그리고 현금도 2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피해자들한테서 가져간 돈이겠네요.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총 잔액이 9억이 넘었거든요. 채린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가 왔나 봐요. 리엔이 속삭였어요. 우리는 황급히 통장들을 가방에 담고 안방 화장실로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채린이 목소리예요. 리엔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채린이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응. 부산에서 잘 만나고 왔어.
그 남자 완전 호구야. 다음 주에 또 5천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김민수. 아, 그 놈은 이미 끝났어. 돈도 다 빼고. 채린이가 민수를 그 놈이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수는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금고는 확인 안 할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보통은 안 열어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거든요. 다행히 채린이는 금고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나 봐요. 1시간 정도 더 기다린 후에 조심스럽게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들을 정리해보니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민수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 돈까지 합쳐서 9억 3천만 원이 있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리엔이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가져온 거라는 점이에요. 경찰이 이걸 증거로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좋은 의도였지만 결국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채린이가 언제 돈이 없어진 걸 눈치챌지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틀 후 리엔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어요. 채린이가 금고를 확인했대요. 완전히 발광하고 있어요. 채린이는 돈이 사라진 걸 알고 미쳐 날뛰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가져갔는지는 짐작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리엔 씨를 의심하지는 않나요? 아니에요. 저는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채린이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어요. 채린이는 자기와 함께 일했던 다른 사기꾼들을 의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 중에 누군가가 배신해서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채린이가 먼저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요. 도난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사기꾼이 자기 돈을 도둑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한테는 기회였어요. 채린이가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도 맞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채린이의 사기 행각을 모두 공개할 수 있을 거였어요. 좋아요. 채린이가 신고하면 우리도 바로 대응하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채린이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아마 자기도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겠죠. 대신 채린이는 다른 행동을 취했어요. 리엔을 통해서 돈을 가져간 사람이 3일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모든 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때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채린이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님께 전체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채린이의 결혼 사기, 리엔이 제공한 USB의 증거 자료,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통장들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장들을 어떻게 구하셨냐는 거네요. 형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실 채린이 집에 들어가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건 불법 침입이자 절도로 볼 수 있어요.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형사님은 의외로 이해해 주셨어요. 다만 피해 규모가 크고 다른 피해자들도 많은 것 같으니 일단 수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엔이라는 분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리엔이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거든요. USB에는 채린이가 다른 피해자들과 나눈 메시지, 가짜 서류들, 그리고 돈을 빼돌리는 과정을 녹음한 파일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일주일 후 채린이가 체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인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는데 도주를 시도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잡혔다고 했어요. 다행히 아직 출국하지는 않았군요. 경찰 조사 결과 채린이는 지금까지 총 7명의 남성과 결혼 사기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피해 규모는 총 12억 원이 넘었고요. 민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채린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고소를 해온 거예요. 저희가 자기 집에 불법 침입해서 돈을 훔쳤다고 주장한 거였어요. 저 9억 3천만 원은 제가 정당하게 번 돈입니다. 결혼을 통해 남편들한테서 받은 정당한 재산이에요. 채린이는 법정에서 뻔뻔하게 주장했어요. 자기는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정말로 결혼할 의도가 있었는데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가짜 주소와 가짜 가족 정보를 제공했나요? 검사님이 물었어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채린이 변호사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가져온 증거들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채린이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판사님은 증거 채택 여부를 보류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들의 효력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에 채린이가 우리를 보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자기가 이길 것 같다는 듯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요? 차라리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야 했나 봐요. 저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좋은 의도였지만 방법이 잘못됐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반전이 일어났어요. 리엔이 추가 증거를 가져온 거예요. 채린이가 다른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담긴 다른 핸드폰이었어요.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구한 거였어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채린이가 예전에 제 핸드폰에 백업해놨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채린이가 체포된 후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파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핸드폰에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었어요. 채린이가 다른 공범들과 타겟을 어떻게 유혹할지, 언제 돈을 빼돌릴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민수에 관한 메시지가 충격적이었어요. 김민수라는 놈은 완전 호구야. 어머니도 순진하고 1년 안에 최소 5천만 원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부모님한테서도 돈 받을 수 있을까? 응급 상황 만들어서 몇 번 뜯어보자. 8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듯.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를 완전히 우습게 본 거였어요. 더 가관인 건 채린이가 민수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음 타겟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 놈과는 1년 계약이야. 그 다음에는 부산의 건설사 사장 노리고 있어. 그 놈은 더 돈 많을 것 같아. 모든 게 계산된 일이었던 거예요. 채린이에게 민수는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돈을 뜯어낼 타겟 중 하나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이 추가 증거 덕분에 두 번째 재판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채린이의 계획적인 사기 행각이 명백히 드러났거든요. 채린이는 법정에서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변명했지만 판사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결혼 사기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결국 채린이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도 잠시였어요. 채린이가 항소를 했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2심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채린이 측에서 계속 불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채린이와 함께 일했던 다른 공범들이 줄줄이 자수해서 들어온 거예요. 채린이가 체포되면서 조직이 와해됐고 다들 겁이 나서 자수한 거였어요. 그 중에는 채린이의 실질적인 배후 인물도 있었어요. 박철수라는 남자였는데 채린이에게 타겟을 물색해주고 사기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어요. 박철수의 진술 덕분에 채린이의 범죄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채린이는 단순한 개인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인 결혼 사기단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2심에서는 채린이의 형량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징역 7년에 벌금 3억 원이었어요. 이번에는 채린이가 상고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더 이상 뒤집기 어렵다고 조언했나 봐요. 드디어 모든 재판이 끝났어요. 민수가 잃었던 6천만 원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저희가 채린이한테 보냈던 800만 원도 되찾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였어요. 채린이의 거짓말에 속아서 가족들끼리 의심하고 상처받았던 일들이 모두 해결된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리엔이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준 정보였는데, 리엔이 마지막으로 알려준 정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채린이에게는 진짜 남편이 있어요. 진짜 남편이요? 네. 베트남에 있는 남편이요. 채린이는 이미 베트남에서 결혼한 상태에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 말은 채린이가 민수와의 결혼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뜻이었어요. 중호는 불법이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가짜 결혼이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채린이는 베트남에서 남편과 두 아이가 있어요. 한국에서 번 돈은 모두 베트남 가족한테 보냈고요. 리에는 채린이의 베트남 남편과도 연락이 닿는다고 했어요. 그 남편은 아내가 한국에서 뭘 하는지 대충 알고 있지만 돈을 보내주니까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 남편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해보죠. 하지만 베트남어밖에 못해서 통역이 필요할 거예요. 며칠 후 리엔의 통역으로 채린이의 베트남 남편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의 이름은 응웬 반투안이었고 30대 후반의 평범한 농부였어요. 투안은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어요. 아내가 한국에서 나쁜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말리지 못했어요. 투안에 따르면 채린이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베트남에 큰 집을 사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다고 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채린이가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대요. 채린이가 감옥에 가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투안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채린이는 분명 나쁜 짓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을 위해서였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린이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니까요. 투안과의 통화 후 며칠 뒤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채린이의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채린 씨의 변호사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의뢰인이 시어머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요. 면회를 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채린이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궁금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꼭 만나야 하나요? 강제는 아닙니다만 제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수 씨에 관해서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에 관한 중요한 말이라니? 뭔지 궁금해졌어요. 고민 끝에 채린이를 면회하러 가기로 했어요. 민수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혼자 갔어요. 구치소에서 채린이를 만나는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채린이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깔끔하고 예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어머니, 채린이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지? 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채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다만 민수 오빠에 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인데? 처음에는 정말 계획대로였어요. 민수 오빠를 이용해서 돈만 빼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채린이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오빠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진심이라면 왜 돈을 가지고 사라진 거야? 그게 문제였어요. 채린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박철수라는 사람이 저를 협박했거든요.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지 않으면 베트남에 있는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뭐라고? 저는 박철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베트남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채린이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진짜 같아 보였어요. 그럼 민수한테 진실을 말했어야지.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어떻게 말해요? 저는 사실 당신을 속이러 온 사기꾼인데, 이제 진짜로 좋아하게 됐으니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민수 오빠가 저를 믿어줬을까요? 채린이 말에도 일리는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사라져서는 안 됐잖아.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민수 오빠한테 마지막으로 편지라도 쓰고 싶었는데 박철수가 연락을 금지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철수라는 인물이 채린이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박철수가 정확히 뭘 했는데, 박철수는 저 같은 베트남 여자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에 한국에 올 때도 박철수가 도와줬고, 가짜 신분 서류도 박철수가 만들어줬어요. 그럼 너는 박철수의 부하였던 거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박철수는 저희가 번 돈의 30%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명령을 거부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요. 채린이의 증언을 들으니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채린이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럼 지금 재판에서 그 사실을 말하면 되잖아.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모든 걸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불리한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채린이는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다만 민수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민수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오빠를 속인 건 맞지만 마지막 몇 달은 정말 진심이었다고요. 오빠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요. 면회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 채린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꼭 전해주세요. 박철수는 아직도 다른 여자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박철수를 잡아야 해요. 구치소를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채린이의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박철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채린이가 한 말들을 전해줬어요.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저를 좋아했던 걸까요?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채린이는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네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철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박철수는 현재 5명의 베트남 여성을 이용해서 결혼 사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린이 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 같아요. 형사님은 박철수를 잡기 위한 함정 수사를 제안했어요. 리엔이 박철수에게 접근해서 새로운 협력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모든 과정을 감시할 거예요. 리엔 씨한테는 절대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엔은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 싶다는 거였어요. 작전은 일주일 후에 실행됐어요. 리엔이 박철수에게 연락해서 새로 한국에 온 베트남 여자가 있는데 일을 시킬 수 있겠냐고 제안한 거예요. 박철수는 바로 관심을 보였어요. 리엔과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인천의 한 카페였어요.
경찰들은 주변에 잠복해 있었고 리에는 몰래 녹음기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박철수는 40대 후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하지만 말하는 내용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요즘 시장이 좀 어려워졌어. 채린이 그년이 잡혀서 경찰들이 예민해져 있거든. 하지만 새로운 애가 있다면 써볼 만하지. 리엔이 가짜 프로필을 보여주자 박철수는 눈을 반짝였어요. 이런 애들이 돈이 되는 거야. 순진해 보이고 한국말도 어설프고 남자들이 보호 본능을 느끼거든. 박철수는 자신의 사기 수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떻게 타겟을 물색하고 어떻게 신뢰를 얻고 언제 돈을 빼돌리는지까지.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거야.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당신만이 나를 이해해준다. 이런 식으로 세뇌시키는 거지. 그의 말을 들으니 채린이가 민수에게 했던 행동들이 모두 계산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애들이 진짜로 남자한테 빠지는 경우가 있어. 채린이처럼 말이야. 그럴 때가 제일 골치 아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협박하지 뭐.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다들 굴복해. 그 순간 저는 채린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정말로 박철수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수를 배신했던 거예요. 박철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관리한 여자들로 30억은 번 것 같아. 내 목만 9억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지. 그때 카페 밖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박철수 씨죠?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철수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부인했어요. 뭔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지만 리엔이 녹음한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박철수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박철수가 체포된 후 그의 조직에 속해 있던 다른 베트남 여성들도 경찰에 자수했어요. 모두 5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박철수의 협박과 조종을 받고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채린이의 형량도 일부 감경됐어요. 징역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어요. 여전히 죄는 죄였지만 박철수의 피해자이기도 했다는 점이 고려된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박철수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조직은 완전히 해체됐어요.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저는 다시 한번 채린이를 면회했어요. 이번에는 민수도 함께 갔어요. 채린이는 저희를 보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채린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준 건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민수 오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요.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채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정직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그게 채린이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채린이 사건이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처음 몇 달 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보다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거짓이었다는 게 더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엄마, 저는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천천히 시간을 가져봐. 모든 사람이 채린이 같은 건 아니야. 민수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회사에서 야근도 자주 하고 주말에도 집에만 있었어요. 친구들이 소개팅을 제안해도 모두 거절했고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거든요. 어떻게 9개월 동안이나 같이 지내면서 그녀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저 리엔이에요. 아,
니엔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리에는 베트남 여성들을 위한 상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분을 저희와 연결해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누구신데요? 응웬티아라는 분이에요. 한국 이름은 김하연이고요. 나이는 32살이에요. 리엔의 설명을 들어보니 하연 씨는 정말 괜찮은 분 같았어요. 한국에 온 지 5년 됐는데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체린이와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상담센터에 연락해서 사기를 피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연 씨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혹시 민수 씨가 관심이 있다면 저는 리엔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어요. 민수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리엔이 하연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걸 들으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연 씨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분이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동생들 대학 등록금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하연 씨는 저희 상담센터에서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어요. 다른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거든요. 저는 민수와 상의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리엔의 제안을 전했어요. 민수는 예상대로 거부했어요. 엄마, 저는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친구로라도 만나보는 건 어때? 리엔 씨 말로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던데. 베트남 분이라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건 아니에요. 다만, 또 속을까 봐 무서워요. 민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한 번 크게 다치면 쉽게 다른 사람을 믿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 하연 씨라는 분, 한 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 바뀐 거야? 며칠 생각해봤는데, 체린이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리엔 씨가 소개해주는 분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연 씨와의 첫 만남이 성사됐어요. 만남 장소는 부천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도 민수와 함께 갔어요. 첫 만남이니까 부담 없게 하려고요. 하연 씨를 보는 순간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연이라고 해요. 하연 씨의 한국말은 약간 서툴렀지만 체린이처럼 완벽하게 유창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진실해 보였어요. 어떤 일 하세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보는 일이에요. 하연 씨는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가족은 베트남에 계세요. 네, 부모님이랑 남동생 둘이 있어요. 동생들은 지금 대학생이에요. 하연 씨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했어요. 체린이와 비교되는 점이 많았어요. 체린이는 항상 자신을 포장하려고 했지만 하연 씨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 만남 후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어땠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실해 보이고. 체린이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 후로 민수와 하연 씨는 천천히 친해져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했어요. 저도 가끔 하연 씨와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요양병원에서의 일도 열심히 했고 베트남 가족을 향한 사랑도 진실했어요. 무엇보다 하연 씨는 자신의 과거나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힘들었던 일들도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많이 힘들었어요.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달라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연 씨의 말을 들으며 채린이가 생각났어요. 채린이도 가족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방법이 완전히 달랐죠. 민수와 하연 씨가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하연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네. 이번에는 확신해요. 하연 씨는 채린이와 완전히 달라요. 진실하고 따뜻하고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하연 씨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본 하연 씨는 정말 진심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민수와 하연 씨의 결혼이 결정됐어요. 이번에는 채린이 때와 달리 정말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하연 씨의 가족 배경도 직접 확인해봤고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과도 화상통화로 여러 번 만났어요. 하연 씨 부모님은 정말 순박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가난하지만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운 게 느껴졌어요. 결혼식은 작년 봄에 올렸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축복받는 결혼이었어요. 하연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됐어요. 저한테 효도도 잘하고 민수한테도 좋은 아내가 되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부담스럽지 않게 말해요. 지난달에는 하연 씨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손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우리가 더 고마워. 민수한테 좋은 아내가 되어줘서. 이제 채린이 사건을 돌이켜보면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됐거든요. 리엔 씨는 지금도 베트남 여성들을 위한 상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채린이처럼 잘못된 길로 빠질 뻔한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나쁜 일을 했었거든요. 그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리엔 씨 덕분에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하연 씨라는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고요. 채린이는 작년에 형기를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에 편지를 보내왔는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베트남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는 절대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어머니와 민수 오빠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채린이도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겠죠. 박철수는 아직 감옥에 있어요. 하지만 그의 조직은 완전히 해체됐고 더 이상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민수와 하연 씨는 행복한 부부가 됐고 곧 손주도 볼 예정이에요. 가끔 하연 씨와 함께 베트남 음식을 해먹곤 해요. 채린이가 해줬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심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 베트남 쌀국수 어때요? 맛있다. 이번에도 레시피 좀 가르쳐줘. 네, 같이 해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던 방식이에요. 하연 씨와 함께 요리하면서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서로를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아끼는 관계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하연 씨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손주 얼굴을 보러 오신 거였죠.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마음은 통하더라고요. 하연 씨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베트남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통역 없이도 고맙다는 뜻인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통역해줬어요. 저희 딸을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런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지난주에는 하연 씨가 태교에 좋다며 클래식 음악을 틀어놨는데 배 속의 아기가 음악에 맞춰 움직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어머니,
손 대보세요. 아기가 인사하는 것 같아요. 하연 씨 배에 손을 대니까 정말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채린이 사건을 겪으며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연 씨는 채린이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한국어도 가끔 틀리고 김치 담그는 것도 서툴러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진짜예요. 포장되지 않은 진실한 모습이에요. 어머니, 김치가 너무 짜졌나요? 괜찮아. 처음 치고는 잘했어. 다음에는 소금을 조금 줄여봐. 네, 알겠어요. 어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민수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채린이 사건이 없었다면 하연 씨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나 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곧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하연 씨는 남자아이라면 정우, 여자아이라면 정민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둘 다 발을 정정, 잘을 쓴 거예요. 정직하고 바른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라고 하연 씨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든든했어요. 우리 손주는 분명히 좋은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요즘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채린이와 함께했던 9개월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예쁜 며느리가 생겨서 기뻤고 곧 손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죠. 그 행복이 가짜였다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행복을 알게 됐어요. 진짜 행복은 화려하지 않아요.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 하연 씨와 함께하는 지금의 일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연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줬어요. 베트남식 쌀국수와 한국식 미역국을 함께 끓여놨더라고요. 두 나라 음식을 섞어서 만들어 봤어요. 태교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런 세심함이 채린이와는 다른 점이에요. 채린이는 항상 자신을 위한 계산이 있었지만 하연 씨는 가족을 위한 마음이 있어요.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모두 지나갔고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이 소중한 일상이에요.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에게 할머니로서 많은 사랑을 주는 거고요. 채린이에게 속았던 일은 이제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됐어요. 아픈 기억이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기도 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며느리, 진짜 손주,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말이에요.